같아 산산. 용이란 짐승은 길들여서 탈 수 있다. 하지만 목 아래 거꾸로 된 비늘, 영린을 건드리면 용은 사람을 죽이고 만다. 군주에게도 영린이란 것이 있다. 설득하는 자가 영린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한비자의 스난편. 세상의 정점에 있는 자 또한 언제나 뼈아픈 감정선과 내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진시황은 문제 많은 본인의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이를 간언하는 자는 몽둥이로 때려 죽이겠다고 친절하게도 영린 사전 예고제를 시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27명의 용감한 신하가 진시황의 엄포를 개무시하고 잔소리하다가 처형당합니다. 이때 제나라의 모초라는 사람이 호기롭게 나타나 이왕 27명 죽은 거 28명 치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며 진시황에게 황후 유폐의 대내외적 도의적 문제를 컨설팅 회사처럼 매우 구조적으로 진단한 후에 스스로 죽으러 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프레젠테이션에 반했는지 아니면 발표 후 바로 죽으러 가는 호기로움에 청개구리 감정을 느꼈는지 갑자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며 그를 스승으로 삼고 태후를 복귀시킵니다. 올타임 편집증 왕, 진시황의 영린에 대해 전공법이 멋지게 성공한 사례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동화 같은 감동 실화에서 크게 배울 점은 없어 보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시황 기분이 안 좋았거나 가사를 절었다면 모초 또한 바로 28번째 희생양이 되었겠죠. 또한 영린은 본질적으로 매우 개인적인 감정이기에 로직을 잘 준비했다고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배팅이었지만 이런 식으론 절대 후드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위대한 생존 왕들이 리더의 영린을 마주함에 있어 어떤 심리적 장치와 스킬을 활용해 생존과 목적 달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회사 면접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이 회사 떨어지면 어디 갈 겁니까? 여기서 면접자가 뜨거운 열정으로 이 분야에 정말 자신이 있기에 경쟁사로 가서 귀사가 저를 안 뽑은 걸 후회하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매우 실패한 답변일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면접자의 취업 전략을 묻는 것도 아니고 패기와 자신감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얼마나 큰지 다른 형태로 꼬아서 물은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꼬아서 한 질문은 아니겠지만 삼국지에도 느낌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조조의 후계자 질문. 이 질문에 대해 최엄은 조비가 적임이라는 것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모계 역시 원소 사례를 들며 조비라고 답합니다. 이에 반해 양수는 조식을 강하게 밀죠. 그런데 모두들 직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16년 최엄은 별거 아닌 말 때문에 처형, 같은 해 모계는 조조 뒷담화 깐다는 이유로 면직, 219년 양수는 계륵 애드립 치다가 처형. 물론 정적들이 모함한 정황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버림당하기엔 모두 에이스였고 결정을 내린 것은 조조 자신이었습니다. 특히 최엄과 모계는 숙청이 너무 이상해서 일부 학자들은 순욱같이 조조의 권력 획득 과정에서 방해가 된 인물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순욱처럼 조조 위왕 즉위를 반대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조조에게 장자 계승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들이니 조조의 권력 세습에 동의하는 입장. 동시대를 산 윗바 진수조차 최엄은 어떤 죄도 없었다고 내가 확신한다 라고 했으니 제3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주가 아무리 물어봤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의 대체자를 신나게 강추하는 부분이 급발진의 도화선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처음엔 직원이 고맙죠. 하지만 군주의 커리어가 끝나갈 때쯤엔 조금만 애매한 말이 들려도 별별 생각이 들면서 가만 보니까 나한테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코인에 올라타면서 나는 살짝 무시하네 하는 단계까지 확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엄은 다음 한마디 말했다고 죽게 되죠. 위왕의 사적이 우수할 뿐이요. 응당 변해야만 되는 시대요. 평소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최엄이 조조를 강력 지지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조비의 세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로 오해가 가능하고 그 와중에 조식 측근들이 주변에서 양념을 치면 충분히 매우 불경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것이죠. 세월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으며 역대 최고의 먼치킨조차도 후계자라는 개념 자체는 시대의 끝일 듯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리는 로직의 영역이 아니고 매우 개인적인 감정이며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급발진되기에 똑똑한 사람도 놓치기가 쉽죠. 그리고 지지 후계자 강잽 아우팅 폭탄 돌리기는 짓궂게도 가후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가후는 조조의 큰아들 조왕을 죽게 한 계책을 낸 전과가 있어서 어찌 보면 존재 자체가 영린이었죠. 그러나 막상 질문이 들어오자 가후는 노코멘트를 시전합니다.
조조가 뭘 그리 생각하냐 묻자 적자계승 문제에 대해 생각 중이라고 하죠. 그게 어떤 생각인지 조조가 묻자 문제의 펀치라인을 내뱉습니다. 원소와 유표의 사례가 어땠는지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조는 크게 흡족하면서 바로 조비를 태자로 삼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대화는 여러모로 신기하죠. 가후와 조조 둘 다 평상시 언행 패턴에서 벗어나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후는 관도대전 때 조조에게 그동안 안전함만 찾다가 밀렸으니 당장 결단하십시오 라고 직언할 정도로 똑부러진 조언가인데 이때는 응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또한 조조는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마치 저주에 걸린 괴물처럼 10년째 간만 보았는데 갑자기 이 흐리멍텅한 대화를 하자마자 바로 저주에 풀리면서 더 이상 간보지 않고 태자를 정했다는 사실이 위서와 위략, 복수출처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미 조비 쪽으로 마음이 기운 정황은 있지만 이 별것 없는 대화 속에 간제비 조조를 움직이게 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말하듯이 원소와 유표 사례를 든 것이 펀치라인이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원소처럼 되지 말고 장자를 태자로 삼으십시오 라는 말은 모계를 비롯한 친조비파의 오랜 레파토리였고 오히려 조조에게는 뇌절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조조를 오래된 후계자 컴플렉스의 저주에서 풀었을까요? 평소와는 너무 다른 가후의 얼버무림과 간접화법 속에 권력의 갱년기, 조조를 향한 완벽한 감수성이 담겨져 보입니다. 사실 후계자 질문은 필연적으로 본인 사후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그 어떤 리더에게도 우울한 질문입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 이고가 세고 감수성이 높은 조조라면 더더욱. 이때 주변인 입장에서는 질문받았다고 굳이 답변보처럼 빨리 근거를 들어 확실한 의견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한 감수성에 대해 침묵으로 공감하고 생각해볼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운을 띄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가후는 침묵했지만 침묵도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 대해 입이 안 떨어지고 당신의 마음을 재단하지는 않겠다. 다만 관련하여 해당 케이스들이 있으니 그게 적통 문제 때문이었는지 한번 판단 부탁드린다. 그러나 여전히 보스는 당신이니까 당신이 정해야 된다. 이런 대화법은 우울한 대화에서 상대방의 면을 세워주며 의사결정의 주인공으로 다시 복권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조조에겐 그것이 바로 태자인명. 한마디로 상대방이 매우 민감해하는 화두에는 주장을 푸시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가후가 조비에게 해준 조언과도 일맥상통한데요. 능력과 당위성을 대놓고 마케팅하는 느낌 대신 단지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자식된 도리를 어기지 말라고 하죠. 눈치 정말 빠른 조조 입장에서는 진실성과 감수성만이 최고의 태자 마케팅이었을 겁니다. 참고로 아버지 출정할 때 울고불고 하라는 건 실제로는 가후가 아닌 오질의 조언이었죠. 가후는 절대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가후는 군제적으로도 뛰어났지만 조조의 다른 참모들과 달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차별화 포인트였죠. 그래서 조조의 아들을 죽게 한 원수이지만 조비가 즉위하자마자 태위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가후와의 후계자 대화에서 하나 의아한 것은 조조가 말투와 토시 하나 차이로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짜친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너같이 짜친 사람인 줄 알아? 그런 짓 안 해.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위왕의 사적이 우수할 뿐이요 란 말로 최엄이 처형당할 때도 조조는 뿐이라는 조사가 언제 쓰이는지 직접 예시를 들며 불경한 이유를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예민한 문학소년이었죠. 천하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영웅에도 한편에는 언제나 밴댕이 속 같은 예민함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웅이기 전에 가족 및 후계자 이슈 외에도 유명한 영리는 권위의 역전입니다. 전국시대 4대 명장 중에 백기, 연파, 이목은 실전에서는 거의 진 적이 없었음에도 결국에는 왕에 의해 처형되거나 실각되죠. 한나라 개국공신, 영포, 팽월, 한신 또한 토사구팽의 좋은 사례. 사실 왕 입장에서는 전공이 특정 장수에 쏠릴수록 인기가 역전당하고 쿠데타를 당할 수 있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백기나 한신처럼 혼자서 무쌍을 찍더라도 문제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왕들은 미션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 싶었을 때 한 박자 빨리 에이스 대신 신의 장군을 쓰면서 리빌딩을 하는 경향도 자주 나타납니다. 진나라 백기 또한 조나라를 그로기에 몰았음에도 마지막 한단 공략을 준비할 때 멈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진나라는 백기 없이 한단을 공격하다 대패하죠. 백기는 개고생을 한 프로젝트가 무너지자 탄식했는데 왕이 그것을 듣고 백기를 자결시키게 합니다.
저는 근데 백기가 별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리더는 본인 뻘짓으로 조직에 큰 피해를 줬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자격지심이 생기고 국가적 영웅이 갑자기 강력한 정적으로 인식되며 존재 자체가 눈엣 가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수십 년 후 같은 상황을 겪게 된 진나라 대장군 왕전은 생각지도 못할 위기 탈출 노하우를 선보입니다. 왕전은 조와 연을 멸망시킨 명장이었지만 초나라를 칠 때는 진시황이 왕전을 늙었다고 놀리면서 이신이라는 신의 장군에게 맡기죠. 그러나 이신은 항우의 할아버지 항연에게 순삭당하고 진시황은 왕전을 직접 방문하여 출전을 부탁합니다. 이에 왕전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출진 시에는 본인을 제후로 삼아달라 하고 전쟁 중에도 계속 왕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지나친 게 아니냐 묻자 왕전은 이것이 왕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왕을 안심시키는 것이었을까요? 진시황이 급해서 왕전에게 찾아오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권위역전의 염려와 질투심이 무조건 상존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대었던 진시황은 세상 사람들이 왕전과 본인을 어떻게 비교할지, 왕전이 쿠데타를 일으킬지 분명히 노심초사했을 건데 이 상황에서 부하 입장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묵인하는 느낌이 되고 갑자기 절대 배신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수상하게 느껴지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상처받은 부위 대신에 오히려 반대쪽 부위에 침을 놓아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듯 이런 상황에 굳이 의심 자체를 대응하기보다 다른 자극으로 메이저 의심을 희석 가능하다면 제일 좋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관계에서 금전만큼 깔끔하고 납득할 만한 모티브가 없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서 계속 땅을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로 왕전이 투입 중인 60만 병력으로 쿠데타하면 어쩌나 하는 진시황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며 장기전을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얘는 쿠데타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진시황에게 인셉션한 것은 주요했으며 결국 왕전은 초나라를 정벌하고 경쟁자 6개국 중 3개국을 멸망시키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물론 백기 한신과 달리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며 가문대대로 공신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린에 민감할수록 가장 큰 피해자는 군주 자신입니다. 정점의 자리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만 가지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회를 스스로 제한시키며 아랫사람들은 국가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 대신 처세술의 테크닉만을 중시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당태종은 신하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다들 영린을 피하지 말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건의하시오. 그렇게 되면 짐이 어찌 나라 망할 것을 걱정하리오. 이 결과 당태종 시대 때에는 신하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비판할 수 있었고 의견들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정관해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후와 왕전의 처세술은 난세와 의심 많은 보스들에게만 의미 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소통의 채널이 훨씬 많은 요즘 더욱 중요하고 활용 범위가 넓어 보입니다. 또한 사실 조조와 진시황만 유별난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 각자 특정 영역에 영린이 있습니다. 비록 요즘은 말 잘못했다고 처형당하지는 않지만 가족, 연인, 친구, 조직생활 등 주변 사람이 어떤 것에 아파하고 민감한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창의적으로 대처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지혜를 가진다면 모든 사람들을 나의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군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고전을 계속 탐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특별히 인사이트가 더 많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고 고전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이 녹아져 있는 가운데 행위의 결과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서 이해가 빠르고 사건의 작용과 반작용을 중장기적으로 추적 관찰 가능하며 현대의 특정 프레임이나 이데올로기 편견 없이 인간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